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윤리와 사상 수능 특강으로 등급 업의 힘을 키워보지요.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덕윤리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덕윤리에 관련돼서는 나오는 사상가로 치자면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가의 덕윤리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 덕윤리, 대표적으로는 맥킨타이어 같은 사상가들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이미 끝을 내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는 그 경향도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과 함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훨씬 유사한 관련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덕윤리 강에서 A와 B라는 제목이 붙지 않은 이유는 덕윤리라는 이론 정리해보고요. 이번 시간 내에 수능 특강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모두 소화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될 내용은요. 한번 공지하고 시작할게요. 우선 수능 특강에서는요. 덕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사상 함께 엮였잖아요. 이 중에서 덕윤리만 오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파트는요. 128쪽부터 129쪽을 봐주시고요. 문제 풀 때는 132쪽부터 139쪽까지 중에서 덕윤리만 추려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 더 탄탄하게 천천히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상노트 23강. 기출문제를 풀면서 복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 기출 플러스 19강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내용들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덕윤리에 대해서 수능형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능형으로 개념 정리해 보죠. 우리 이 개념들을 한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현대 덕윤리 자체를 비교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에 수능형은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나서 현대 덕윤리를 한눈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덕윤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고대 그리스 사상 가면 해결이 되어 이미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에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해보고자 가자라는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스승에 비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던 것이 뭐냐면 달랐던 것이 뭐냐면요.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눠서 봤죠.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의 세계로 둘로 나눠서 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요. 우선 목적론이라 함은 이 세계의 현실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데아, 이상의 세계가 아닌 이 현실 자체를 중시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존재 목적은 뭘까? 인간들 목적을 보면 그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이다. 인간들의 목적인 거죠. 이 위에 구도대로 치자면요. 그러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판단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실천에는 무엇이 작용하게 되느냐? 바로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지주적인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의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인간의 어떤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려면은요, 이렇게 가야죠.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끊임없이 덕스러운 실천을 해줘야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덕스러운 행동을 할 때
오늘 하루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실천을 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건 아닌 것처럼 오늘 단 하루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쌓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그 덕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의 품성적인 덕은 도덕적인 덕이라고도 표현이 많이 되니 여러분들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 지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이 지성적인 덕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좀 지울게요. 우리가 쭉 써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인간들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지성적인 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세 가지의 대표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인간들의 지성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지성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철학적인 지혜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윤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면서 아마 이 철학적인 지혜가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과목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실천적인 지혜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윤리로 들어가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독 이 실천적인 지혜가 집중 조명되고 있어요. 특히 어디에서? 학력평가에서. 학력평가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요. 이 실천적인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들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요. 어떤 것이 도덕적인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도덕적인 상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쓴 이유는요. 이 도덕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적절함, 마땅함의 상태.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요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그러면요. 이게 바로 중용의 상태이죠. 여기 아래로 화살표 칠까요? 이게 바로 중용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상태, 마땅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실천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적인 지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품성적인 덕, 도덕적인 덕이라고 한번 이번에는 써볼까요? 도덕적인 덕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이 정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실천적인 지혜고요. 최근에 학평에서 잘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수능에서 한번 대비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게 옳은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중용이 어떤 상태를 아는 거죠. 그래서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의 실천. 단 여기에는 지속적인 실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완전 와버린 건 아닌 거예요. 하루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 쌓여줘야 됩니다. 무엇을? 중용을. 그래서 그 중용의 실천을 습관화시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습관화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크라테스와 비교 분석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낼 때 꼭 이런 구도를 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성을 발휘하고 덕스러운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덕스러운 실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성적인 덕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상태인지를 판단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는 참된 알미 중요하긴 해요. 알미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중용의 습관화를 하려면 지속적인 실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그래서 주의주의적인 관점도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게 유독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덕의 영역,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때 특히 이 부분에 주목을 한다는 거. 요거 하나 수능형으로 개념을 정리하자면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상태가 고전적으로는 상당히 가장 중요한 상태였어요. 물어보는. 그랬는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천적인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실천해야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쌓인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이에요. 이 두 가지 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멘트 딱 하나만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이 도덕적인 덕이 선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성적인 덕도 교육을 통해서 형성돼요. 그렇죠?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도 지성적인 덕에 의해서 중용의 상태가 뭔지 판단하고 그걸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기 때문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덕은 형성된다라는 류로 풀어가야만 옳아요. 선천적이다라는 류의 표현이 옳지 않다는 거. 아, 이거 진짜 직접적으로 팁을 드렸는데요. 요 정도 킵해두면서 우리 이제 현대 덕윤리 가겠습니다. 현대의 덕윤리.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현대 덕윤리가 중요하게 나올 텐데요. 현대 덕윤리는 지금까지 출제되는 경향으로 수능의 눈으로 팁을 드리자면 단독으로도 유독 출제가 잘 돼요. 그러면 현대 덕윤리만 탁탁탁 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그런 강의 지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수능의 겉모습만 본 거지 알맹이는 안 본 거예요. 덕윤리가 단독 제시문의 단독의 형태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선택지에는 항상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거 하니 덕윤리가 비판하는 그 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꼭. 덕윤리를 혼자서 낼름 정리해버리지 말고 뭐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덕윤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이 구도로 공부하세요. 그거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덕윤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 얘기해 봅시다. 배경이니까 우리가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배경. 덕윤리는요. 우리가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는 우리 인간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을 내면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이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그것이 계승이 되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나한테 저절로 내면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면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런 자연스러운 동기에 의해서 실천될 수 있었던 것이 고대 사회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가 지나고 나서 근대 사회로 와보니까요. 이제 공동체가 커진 거예요. 집단이 커진 거죠. 집단의 대규모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집단의 거대화? 집단의 거대화. 뭐 다른 표현들 많겠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집단이 커지면은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우선 개개인들 간에 서로 몰라요. 공동체 내에서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도덕적인 규범을 자연스럽게 전승시켜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개개인들 간에 낯설어요. 그래서 낯선 개인이라고 한번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구성원들 간에 너무나 친숙하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낯선 개인들 그들이 모인 거대화된 집단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편윤리라고 쓰면 제가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편이면 학생들이 합리주의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는 이유는
집단은 너무 커졌는데 그 집단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끼리는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고대의 공동체와는 달리 그들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어줘야만 이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윤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윤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냐면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거나 어떤 개개인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일반적이며 혹은 추상화된 그러한 원리이거나 법칙인 걸 강조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류가 살았던 고대에는 이러한 점에서 도덕 판단 혹은 그런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동기를 만들어 줬었는데요. 근대 사회에 가면서 집단이 거대화되고 구성원들 간에 친밀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사이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원리나 법칙들을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이제 칸이 모자라니까 전 이걸 지울게요. 그래서 이 맥락 그대로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요. 그대로 옆에 이어서 쓰면 돼요. 등장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근대에 다양한 윤리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윤리사상은 어떤 사상인 걸 떠나서 이들은 보편화된 어떤 윤리 기준을 만들기 위한 추상화되고 일반적인 원칙이나 원리들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칸트가 강조한 도덕법칙 혹은 공리주의자들이 강조한 최대 다수의 최대 원칙, 최대 이익의 원칙. 보세요. 여러분들 칸트와 공리주의는 서로 다른 계열의 사상가이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 칸트든 공리주의든 서로 다른 이 두 계열의 사상가들이든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얘기하게 되느냐? 도덕법칙의 원칙, 깐깐한 도덕법칙 원칙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칙, 그 일반화된 원칙들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문제점은요. 다시 한번 쓰면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원칙과 법칙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냐면 개인의 내면적인 도덕성 혹은 그 도덕성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 도덕성의 근원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돼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개인의 내면적인 도덕성의 근원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들의 개개인들의 인성이나 욕구나 혹은 감정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경험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경험론을 포함한 학자들이 일반화된 원칙이나 법칙들을 강조했다는 것에 문제점에 나온 결과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고대 공동체 사회에서 도덕성이 내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그 실천 동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대 사회에서는 떨어진다. 근대 윤리에서는. 실천 동기가 떨어진다.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일반화된 법칙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 동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윤리의 문제점입니다. 이걸 꼭 깔아두세요. 그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훨씬 더 나중에는 편한 방법이에요. 자, 요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근대 윤리가 이래 왔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현대에 와서요. 현대에 덕윤리가 이것을 비판하며 나옵니다. 봐봐. 근대 사회에 요러요러하게 돼서 이런 보편적인 법칙을 강조하는 윤리가 나왔는데 그건 결국 실천 동기를 떨어뜨리게 돼서 인간들이 억지로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고대 공동체 사회에서처럼 내면적인 덕성, 내면적인 동기 요인을 찾아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옳다고 봐. 그래서 이 실천 동기를 높여주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실천 동기를 높여주자.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건 인간들에게 도덕적인 행동의 실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주는 거죠.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실천 가능성을 높여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 덕스러운 것일까? 또 어떤 것이 옳은 걸까? 어떤 것이 칭찬할 만한 걸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요. 왜 우리 보통은 뉴스 봐도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어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보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럼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옳은 걸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칭찬받을 만한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게 교육과 주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실천 동기를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해주고 긍정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야 라고 하는 걸 내면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화시켜준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기를 만들어주시는 것과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인격 모델을 제시해줘요. 우리 인류에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의 이런 행동을 봐. 정말 이렇지 않니?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들의 그 덕스러운 인품을 보면서 인간들에게 실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강조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유덕한 덕스러운 인품, 행동 특성은 무엇인가? 이걸 알려준다는 거야. 유덕한 인품과 행동은 무엇이냐? 덕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덕윤리 문제 다 찾아봤거든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런 것들. 인품, 성품, 덕성. 이런 얘기하면 잘 받으세요. 진짜 아직까지는 그걸로 많이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류의 자연스러운 덕의 동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어디에서 가능하냐? 근대에 어떤 거대화된 혹은 그 거대화된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원자화된 그런 모습보다는 고대 사회에 공동체가 형성됐잖아요. 그 안에서 도덕적인 동기를 내면화시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이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덕 공동체 지향. 공동체 지향. 저기에 도덕 공동체 지향이라고 하면 더 완벽하게 떨어지겠죠.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는 게 현대 덕윤리 사상가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현대의 덕윤리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주면 설명도 금방 끝나고요.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노트에 아주 간단하게 써주고 이게 키워드라고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겉모습만 보는 거라고요. 현대 덕윤리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오답지 안에는 혹은 제시문 안에는 꼭 이런 류의 내용들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게 이게 나왔었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시고 실천 현대 덕윤리가 나왔어.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도로 하나 정리를 하고요. 다만 이 현대 덕윤리는 지금까지 덕윤리가 교육과정에 들어간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직접적으로 엮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에서 이 한 파트 정리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있었죠. 이것도 한 파트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에 시간을 반을 썼어요. 그럼 나머지 반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그렇죠. 수능 특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의 눈으로 수능 특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32쪽 준비해 주세요. 거기 1번부터 풀어보겠고요.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나 혹은 현대 덕윤리에 관련된 것들만 문제를 뽑아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를 보고 있다면 옆에 인덱스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는 범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TV로 보고 있다면 이제 하나하나 오늘에 해당되는 것만 덕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 중에서 추려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고대 서양. 범주를 정해줬어요.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인데 기억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가 경험해 보건대 분석해 보건대 수험생들은 제시문 안에 네모친 동그라미 기억이 이게 생뚱맞게 뭐였지? 내가 이 개념을 공부했던가?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어렵게 풀어요. 그리고 정답률도 그래서 낮아요. 근데 긴장하지 말고 한번 봐요. 인간의 행위는 선을 목적으로 삼는다. 만일 우리가 그것 자체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최고의 선이 아닐 수 없다. 선을 목적으로 삼는데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잘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더 명확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만으로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예요. 기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선이래요. 선을 목적으로 삼는데 여러 선 중에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목적론의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그 목적 중에 기억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행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기억은 덕에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며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하루 혹은 짧은 시간 만에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첫 번째 제시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인 단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준 혹은 친숙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문을 줬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그런 구도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인간의 목적론적인 윤리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쉽게는 드러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제시문을 주면서 인간의 그 목적은 뭐냐? 행복이야 라는 걸로 풀어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기본 문제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것도 잘 모르겠고 기억에 행복이라는 말로 넣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친숙하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시문 읽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 문제니까 제가 특성을 이미 분류를 했어요. 그런 류의 문제니까 이게 실제로 출제되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은 하지 말고 지금 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목적론과 행복론의 관점에서 이 사상가에게 맞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선택지 화면으로 전환을 해볼까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어야 행복이 실현된다. 지성적인 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이 도덕적인 상태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해줘야 품성적인 덕이 실천되죠. 그래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억번 당연히 맞죠. 니은번,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의 발휘를 필요로 하죠. 이성의 발휘를 통해서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또 의지를 발휘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실천해줘야 되죠. 그래서 필요로 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디귿번, 몸에는 고통 없고 마음에는 불안 없는 평정심의 상태, 아타락시아죠. 이건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그 행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아예 외우더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에피쿠로스란 말을 딱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수능에서 항상 이 표현을 써왔어요. 노출시켜 왔으니까 아예 그냥 외워두세요. 그러면 디귿번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들어갈 수 없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지는 리을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좋죠? 모든 감정과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부동심의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리을번을 보면요. 모든 감정과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부동심의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아파테이어의 관점에서 이걸 좀 해설하기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이나 욕망,
그것도 모든 감정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감정과 욕망이 적절하게 절제되는 상태. 그러니까 꼭 그 감정이 필요하다면 마땅한 정도와 마땅한 방법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땐 절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마땅한 상태고 중용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풀 때는요. 모든 욕구의 제거, 모든 욕망 제거 이런 표현 조심해서 보세요. 제가 그걸 팁으로 드립니다. 릭을 빼줘야 돼요. 정답은 1번만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단독으로도 출제가 잘 된다. 그러나 제시문이 여러분들한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쉬운 단서를 좀 넣어준다면 실제로도 괜찮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잘 복습해 보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밑줄 친 그가 주된 관심을 갖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관행, 전통, 그리고 삶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덕론을 제시했다. 덕론을 얘기했대요. 요런 표현은요. 이 제시문에서 처음 나왔어요. 맥킨타이어인데요. 맥킨타이어가 덕윤리에서도 제시문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전에는요. 학생들은 몰랐겠지만 공동체주의를 물어보는 제시문에 맥킨타이어가 잘 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를 좀 중시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덕윤리가 왜 공동체 중시하는지. 도덕 공동체 지향 그렇게 끝났잖아요. 더 읽어보면 그에 따르면 덕이란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러한 덕은 삶의 통일성에 견지해서 해석되는 덕이다. 삶의 통일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는 거다. 전통이라고 하는 건 관행들의 역사다. 이러한 전통은 개인의 삶의 도덕적인 출발을 이루게 해주며 개인은 바로 전통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만 최선의 삶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간들이 이렇게 원자화된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도덕성,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습득하고 내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입니다. 제시문은 새로웠어요. 그러면 선택지로 가볼게요. 선택지 가면요. 이 사람이 주된 관심을 갖는 건 지금 덕윤리 문제 물어보면서 이러한 류의 정답지가 들어간 것도 처음인데요. 제가 이론 정리하면서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옳은 행동일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할까? 이에 대해서 질문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요. 그걸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면화시켜줄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간이 돼야 돼? 그럼 그런 인간은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어? 그런 품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여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유덕한 품성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인격 모델 제시. 어때요?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번 우선 들어가줘야 되고요. 니은번,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떠한 삶이 유덕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인물을 모범으로 삼아야 돼? 인격 모델을 제시하겠죠. 근데 디귿번에서 얘기한 우리는 어떤 원칙에 따라 행해야 돼? 여기 딱 오답 나왔죠. 원칙. 제가 개념 정리하면서도 원칙과 법칙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썼어요. 중요해요. 오답지로. 그래서 디귿번은 빼줘야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4번 선택지가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덕윤리를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능 특강에서 덕윤리에 관련된 문제로 가자. 그러면 수능 실전 문제로 가져야 돼요.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겠어요? 136쪽으로 갑니다. 수능 실전 문제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그 문제 갈까요? 글의 흐름상 기억에 들어가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고요. 발문에는 써주지 않았지만 고대 그리스라고 썼습니다. 그 사상가 A에 따르면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알려줘야죠. 아리스토텔레스이죠. 품성적인 덕은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이 이성의 올바른 명령에 따를 때 갖출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가면서요. 따라서 기억 이렇게 갑니다. 이성의 올바른 방향 제시가 없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 이렇게 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결론은 무엇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성적인 덕은 이성의 명령에 따르게 될 때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칸트한테서 주로 많이 봤는데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도 뭐 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지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갖추게 된다. 이것 자체를 누구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굳이 누구한테 끼워 맞추지 말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때 지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한다. 이 정도로만 맞춰주세요. 그것이 맞겠어요. 1번은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고 이 표현으로 하면 틀린 거죠. 2번 품성적인 덕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제거해야 획득된다. 품성적인 덕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획득이라는 말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명확히 틀린 게 감정과 욕망을 제거하다니요. 제거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감정과 욕망을 마땅히 적절히. 그렇죠? 그래서 절제, 조절이라는 말을 쓴다면 가능하겠지만 제거한다라고 쓸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한 오답지예요. 3번 실천적인 지혜는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다. 실천적인 지혜는 지성적인 덕이었죠. 맞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섞일 수 있어요. 품성적인 덕은 도덕적인 덕이었어요. 그러면 지성적인 덕 중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실천적인 지혜잖아요. 그래서 중용의 상태가 무엇인지 판단해야만 그대로 실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다. 맞죠? 그래서 개념 정리에서도 제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럼 4번과 5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지성적인 덕을 갖추려면 반드시 품성적인 덕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거 빼고 한번 정리해봐요. 지성적인 덕은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된다. 5번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뭘 빼주면 돼요? 요거 빼주면 요거는 맞죠.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가 좀 의미 있는 것도 있었고 여러분들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류의 단독 제시문,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는 워낙 잘 나와 왔어요. 그래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서 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한 문제 또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뒤에는 바로 2번이에요. 3, 4번인데요. 가불병은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가불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의 행복이야말로 입법자가 고려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다. 여러분들 입법자, 선생님이 칸트 할 때 도덕법칙의 입법자 이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키워드를 찾는 친구는 없겠죠, 설마. 행복이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론자이면서 그 목적은 행위의 결과가 행복이라고 하는 유용성을 낳는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도 구성원들 개인의 행복,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때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갑번에서는요 공리주의자의 입장을 알려주고 있고요. 벤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갑니다. 법칙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그래서 명령이 될 수 있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 보면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즉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하게서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이거 칸트에게서 너무나 중요하게 나오는 제시문이니까 이거 반복해서 읽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병번 갑니다. 인간에게 좋은 삶이란? 인간에게 좋은 삶을 추구하면서 보내는 삶이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덕은 인간에게 보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서사적인 삶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덕은 삶 전체의 선에 기여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 옳은 삶이란, 도덕적인 삶이란, 좋은 삶이란, 그래서 유덕한 사람이란, 유덕한 사람의 인품이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과 그 연계성, 연대감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는 덕윤리입니다. 여러분 구도 보이죠? 이렇게 내요. 이 사람하고 틀려 이렇게 보지 말고요. 병이라는 조합이 들어간 순간 덕윤리 철학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혹은 도덕법칙의 원리라고 하는 보편화된 법칙과 원리를 중시한 원칙을 중시하는 이 두 근대 사상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도대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가면은요. 갑을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을이 됐어요. 갑을이면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게 벤담이고 칸트죠. 그래서 더귤리 파트이지만 요 사상가들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세트 문제 4번으로 가야 되는 구도가 되어버렸네요. 어떤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준 행위. 그러면 이 결과를 중시한 것은 갑번에 들어갈 수 있죠. 공리주의주의 윤리설, 그 결과주의적 윤리설에 들어가니까 1번이 정답이 들어가고요. 공동체 내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관행을 따른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된 거, 이것들을 따르자면 표현들을 하자면 더귤리, 맥킨타이어 같은 더귤리 철학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빼고요.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1번,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된 도덕법칙.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법칙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율적인 입법자로서 세운 도덕법칙을 따라야 되죠. 1번, 자연적인 경향성을 극복하고 다수가 지지하는 원칙을 따른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향성을 극복하는 건 맞는데요. 다수가 지지하는 원칙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최대 다수가 따지거나 사회적인 관행이거나 규범이거나 이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도덕 법칙에 부합되느냐,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갑과 을, 최대 행복의 추구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최대 행복의 추구는 갑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아까 말했었던 1번만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에 세트 문제 만들어진 4번을 보시죠. 4번을 보면요. 지금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을이 병에게, 병이 을에게. 누가 누구에게 비판의 구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세 사상가 모두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와 같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사실 오답이 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오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굳이 해설을 하나하나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해설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나 크게 의미가 없는 오답지가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문제를 이해하면서 명확하게 정답이 되는 것만 우리 추려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을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을이 병에게 서로에게요. 보통은 을이 병에게, 병이 을에게인데 이건 서로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또 많아져 버렸죠. 을이 병에게이면은 칸트 그리고 더귤리가 서로에게 비판할 수 있는 구도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기를 해보죠. 도덕적인 선보다 의무에 집착한다. 의무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뭐 도덕적인 선보다 의무 이렇게 얘기해서도 딱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무를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주로는 칸트가 의무를 강조하죠. 그런 이유에서 딱 누구라고 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만 의무를 강조하는 건 칸트이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 병이 을에게 도덕적인 습관을 중시하지 않는다. 병이 을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덕적인 습관을 중시하지 않는다. 칸트가 도덕적인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의미 없이 큰 의미는 없이 오답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다. 칸트가 더귤리에게 자 칸트는 행위의 의무, 동기를 중시하기 때문에요. 너네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할 구도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의 동기를 소홀하게 취급한다. 이게 결정적인 오답의 요소네요. 더귤리가 칸트 봤을 때는 행위의 동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소홀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는 오답지고요. 이런 게 의미 있는 오답지예요. 그 다음 3번.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무시한다라고 했는데요. 굳이 요거들을 하자면 더귤리의 경우에는 인간들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감정 같은 것들도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무시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추상적인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추상적인 원칙을 강조한다. 더귤리가 칸트에게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도덕 법칙의 원리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고 우리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화된 원칙과 법칙을 강조한다. 칸트에게 더귤리가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번의 영역이 틀렸던 거죠. 4번. 도덕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인의 성품이나 감정을 도외시한다. 자, 보세요. 칸트가 덕윤리에게 봤을 때는 개개인의 감정, 관계, 맥락, 상황 등을 존중해줘요. 그것에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도덕성에 있어서 절대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입장은 보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겠군요 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덕윤리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추상화된 도덕 법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개인의 성품이나 감정의 경우에 좀 소홀히 다를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인 행위의 동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의미 있는 정답지. 5번. 개개인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경시한다. 보편 가능한 도덕 법칙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의미 있는 오답지는 이 부분에 만들어진 거죠. 덕윤리가 칸트를 봤을 때 칸트는 보편 가능한 도덕 법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군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봐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이런 게 이사상가에게 오답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 있는 오답지도 있고 또 딱히 이걸 오답으로 설명하기에는 명확히 이게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좀 모호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능 특강이면요.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은 단계니까 차근차근 소화를 잘하면서 가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함부로 이분법화된 구도로 이거 아니면 이사상가. 이사상가의 표현은 딱 이 키워드. 이 키워드 나오면 이사상가. 이사상가 나오면 이거. 이렇게 딱 둘로 갈라서 설명 들을 때는 이분법화된 구도로 딱 떨어지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편하고 듣기 좋고 굉장히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까딱 잘못하면 5개년 만들어요. 그러면 모평하고 11월 수능에서는 답이 없어요.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분법화 시키지 말고 그리고 선택지에서 오답의 경우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이사상가겠구나.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이사상가여서 이렇게 개념 정리해 놓으면 되겠구나. 함부로 가지 마세요. 함부로 도식화시키면 안 돼요. 조심조심 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조심조심 또 봅시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실제로는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좋죠?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칙을 아는 것보다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서 악행금지와 규범의 엄격한 준수 같은 최소한의 윤리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인품은 무엇이고 유덕한 인품, 행동, 성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들의 관계와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하게 되고요. 얘기가 나왔네요. 인간관계, 맥락을 중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행위자의 성품이 아닌 개별 행위의 도덕성에 주목한다고 했는데 행위자의 성품을 강조하는 거죠. 성품이 아닌, 키워드 나왔죠? 성품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틀린 거예요. 도덕 판단에서 구체화된 상황보다 추상적인 원리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원리가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맥락을 중시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다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외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의 경우에는 기억과 니은이 들어간 1번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유덕한 행위자의 성품을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인격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외우는 거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훨씬 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덕윤리에 관련돼서 1시간 동안 우리 야무지게 소화 잘해봤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그리스도교 윤리로 찾아와요.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